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도시가 가장 깊고 푸른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알람 소리가 기어이 현실의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한유나는 끙 하는 낮은 신음과 함께 몸을 뒤척였다.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겨 보았지만 이미 잠은 달아난 후였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의 냉기는 낡은 빌라의 오랜 친구처럼 어김없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은 채 어젯밤 늦게까지 붙들고 있던 코딩 책의 잔상과 오늘 마주해야 할 업무의 무게를 가늠했다.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어깨에 짊어지는 일로부터 비롯되었다. 거실로 나오자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어머니의 굽은 등이 보였다. 어머니는 마른 기침을 콜록이면서도 딸의 아침을 거르지 않게 하려는 일념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유나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새벽 기상은 독과 같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몇 번이고 아침밥을 사 먹겠다고 만류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고집은 딸을 향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엄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제가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어도 되는데. 유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묻어났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밖에서 파는 음식이 몸에 좋을 리가 있니?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가야 우리 딸이 하루 종일 힘내서 일하지. 어머니의 손은 오랜 약물 치료의 부작용으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말아낸 김밥. 유나는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님을 알았다. 그 속에는 어머니의 새벽과 진통제와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이 꾹꾹 눌러 담겨 있었다. 동생 설민의 방에서는 아직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대학 입시를 앞둔 동생은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누나와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학원 하나 더 다니고 싶다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속 깊은 아이였다. 유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어깨에 걸린 것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가족의 희망과 미래 그 자체였다. 그녀는 김밥통을 받아 가방에 넣으며 애써 밝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 먹고 오늘 하루도 힘낼게요. 첫 차에 가까운 버스는 그녀처럼 이른 새벽을 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곤에 절어 꾸벅꾸벅 조는 중년의 남성, 두꺼운 전공 서적을 무릎에 편 채 밑줄을 긋는 대학생, 작업복 차림으로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는 젊은이. 유나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23살 아직 청춘이라 불릴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깊은 피로감이 어려 있었다.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저 멀리 여의도의 마천루들이 위용을 드러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눈부시게 빛나는 건물, 플랫폼지 본사. 그녀가 매일 향하는 곳이자 언젠가는 벗어나고 싶은 금빛 새장이었다. 대한민국 IT 업계에 살아있는 신화, 백선영 회장.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 최고, 최연소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가 이끄는 플랫폼지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심장, 60층 펜트하우스의 집무실은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얼음 성체와도 같았다. 그날 아침 얼음 성체의 냉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혹독했다. 백 회장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BEB 솔루션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데이터 오류였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그녀의 리더십을 뒤흔들려는 내부의 위협과 맞물려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했다. 백 회장의 맞은편에는 최민준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전통적인 대기업 그룹에서 플랫폼지로 파견된 노련하고 야심만만한 인물이었다.
그는 회사의 2대 주주인 태강그룹의 신임을 등에 업고 사사건건 백 회장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백선영의 성공 신화를 인정하면서도 그녀를 기본기가 부족한 운 좋은 창업가 정도로 폄하하며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다. 회장님, 이번 사태는 심각합니다. 우리의 핵심 고객사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고 시장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신속한 기술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 부회장의 목소리는 점잖았지만 그 안에 담긴 칼날은 명백히 백선영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빌미로 그녀를 흔들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백 회장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개발 총괄 본부장을 쏘아보았다. 박 본부장, 그래서 아직도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최 부회장님 말씀처럼 우리 회사의 신뢰는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능함이 저들의 좋은 공격 빌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진 않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대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이 거대한 유리성 안에서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그녀의 성공에 편승하려 할 뿐 그녀의 실패를 기다리는 하이에나들이었다. 회의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만약 수연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녀는 이 외로운 싸움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함께 밤을 새우며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등을 두드려 주었을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홀로 남은 집무실에서 백선영은 지독한 고독감에 휩싸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전경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하지만 그 성공의 정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텅 빈 공허함 뿐이었다. 문득 아주 오래전 가난했지만 함께 웃을 수 있었던 친구와 나눠 먹던 김밥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의 상징이었는지도 모른다. 한유나의 하루는 끝없는 데이터의 파도와 싸우는 일이었다. 욕설, 비방, 허위 정보, 그리고 시스템 오류 신고까지. 그녀는 묵묵히 기계처럼 그것들을 처리해 나갔다. 그녀의 성실함은 팀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지만 그것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김 대리는 종종 그녀의 성과를 자신의 것처럼 포장해 보고했고 다른 동료들은 그녀를 융통성 없는 고졸 계약직이라며 은근히 따돌렸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점심시간에 옥상 비상계단에 쪼그려 앉아 코딩 책을 보는 것이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곳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디지털 광산의 광부가 아닌 미래의 건축가를 꿈꿀 수 있었다. 그녀가 만드는 작은 프로그램들이 언젠가는 세상을 조금 더 편리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풀리지 않는 코드 때문에 끙끙대고 있을 때였다. 사내 익명 기술 게시판에 올렸던 그녀의 질문에 바람처럼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누군가로부터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이 달렸다. 그것은 단순히 정답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문제의 근본적인 원리와 더 나은 해결 방식까지 제시하는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다. 유나는 그 답변을 몇 번이고 정독하며 감탄했다. 그 후로도 바람처럼은 유나가 막힐 때마다 나타나 길을 터주었다. 때로는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길은 보입니다.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유나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에게 깊은 고마움과 유대감을 느꼈다. 그는 이 차가운 유리 성 안에서 그녀의 유일한 조력자이자 보이지 않는 스승이었다. 사실 바람처럼의 정체는 서버 관리팀의 안인철 부장이었다. 그는 정년을 몇 년 앞둔 플랫폼지의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이었다.
백선영과 박수연이 맨주먹으로 회사를 일으킬 때부터 함께했던 역사의 산증인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백선영의 고독과 아픔을,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린 친구 수연의 따뜻함을 잘 알고 있었다. 안 부장은 우연히 사내 게시판에서 한유나라는 젊은 직원의 꾸준하고 열정적인 질문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오래전 수연의 모습을 발견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꿋꿋함, 그리고 기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는 익명의 조력자가 되어 그녀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언젠가 이 젊은이가 차갑게 얼어붙은 백선영의 마음을 녹이고 회사가 잃어버린 초심을 되찾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 그날도 유나는 안 부장이 남긴 답변을 보며 코딩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의 작은 열정이 이 거대한 조직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연대가 머지않아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 속에서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동아줄이 되리라는 것을. 플랫폼지의 위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글로벌 파트너스 측의 계약 파기 통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최민준 부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언론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백선영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기본적인 안정성을 무시한 결과라며 보수적인 대기업 출신의 자신이야말로 회사를 안정시킬 적임자임을 은근히 내비쳤다. 이 사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백선영은 사면 초가에 몰렸다.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배신 속에서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태 수습에 매달렸다. 며칠 동안 집무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개발팀을 독려하고 고객사들을 설득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신경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콘텐츠 운영 2팀의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폭주하는 업무와 상부의 압박 속에서 팀원들은 모두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바로 그때 운명의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글로벌 파트너스에서 보낸 사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술 협의 요청서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반 문의함으로 분류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중요한 문서는 하필이면 가장 지쳐있던 한유나의 업무 큐로 배정되었다. 유나는 그날 아침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출근한 터였다. 잠을 설친 탓에 머리는 안개가 낀 듯 멍했고 눈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는 쏟아지는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던 중 그 운명의 문서를 마주했다. 영문으로 된 긴 제목과 복잡한 내용을 피로에 절은 그녀는 평범한 클레임 중 하나로 오인하고 말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습관처럼 일반 문의 처리 보류 버튼을 눌렀다. 단 한 번의 클릭.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을 불러오는 나비의 날갯짓이었다. 몇 시간 후 글로벌 파트너스 측으로부터 최후의 소통 노력마저 무시당했다는 격앙된 최종 결별 통보가 날아왔다. 그 소식은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던 백선영에게 직격탄으로 날아갔다. 최 부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이래도 회사의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저는 이 사태의 책임을 회장님께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백선영에게 꽂혔다. 외부의 적, 내부의 배신자, 그리고 시스템의 붕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다. 이 모든 것을 망친 근원, 그 사소하고 무능한 실수 하나. 그 실수를 저지른 장본인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는 지독한 분노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폭풍의 눈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는 비서가 조금 전 가져다 놓았지만 입에도 대지 못한 차갑게 식은 김밥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백선영 회장이 콘텐츠 운영 2팀 사무실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60층의 여왕이 단 한 번도 발을 들인 적 없는 회사의 가장 낮고 소란스러운 공간.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다. 직원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또각. 정적을 깨는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다가오는 재앙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사무실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한유나 씨가 누굽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서웠다. 깊은 얼음 밑을 흐르는 물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모든 시선이 파티션 너머 겁에 질린 채 굳어있는 한유나에게로 향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잊은 채 그저 거대한 재앙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김대리가 옆에서 그녀의 팔을 쿡 찌르고 나서야 유나는 비로소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백선영은 유나의 앞에 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것은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불량품을 검수하는 듯한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유나는 그 시선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치욕을 느꼈다. 어젯밤 뜬 눈으로 세우며 간호했던 어머니의 얼굴, 학원비를 걱정하는 동생의 한숨, 그리고 이 자리에서 버텨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자신의 모든 시간이 그 경멸적인 시선 앞에서 한낱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 같았다. 당신이군요. 백선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회사를 그리고 내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당신의 그 하찮은 실수 하나로 망쳐놓은 장본인이 당신 같은 사람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준 것부터가 내 불찰이었지. 기본적인 책임감도 상황을 판단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말이야. 당신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유나의 심장에 박혔다. 대답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6글자가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그녀를 질식시켰다. 그녀의 침묵을 백선영은 무능함에 대한 시인으로 받아들였다. 이러니까 내가 학력과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나 의미가 있는 법이지 당신처럼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저 감당 못할 짐일 뿐이야.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백선영의 눈에 자신이 들고 있던 김밥 도시락이 들어왔다. 그것은 친구 수연을 그리워하며 주문했던 온기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그것은 눈앞에 무능하고 자격 없는 존재를 향한 분노와 경멸을 투사할 완벽한 도구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녀의 뇌리에서 선영아, 나 너무 힘들어라며 울먹이던 수연의 얼굴과 눈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는 유나의 얼굴이 섬광처럼 겹쳐졌다. 그녀의 모든 분노와 자기 혐오가 한 곳으로 터져나왔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김밥 용기의 뚜껑을 열었다. 사무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시간은 마치 끈적한 엿가락처럼 느리게 흘렀다. 백선영의 손이 허공으로 들어 올려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 김밥을 그대로 유나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후두둑, 툭투둑.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무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도 같았다. 잘게 잘린 김밥 조각들이 참기름과 깨소금에 버무려진 밥알들이 유나의 머리카락과 얼굴, 어깨 위로 눈처럼 쏟아져 내렸다. 하얀 블라우스 위에 시금치의 초록색과 단무지의 노란색이 추악한 그림처럼 번져나갔다. 끈적한 밥알 하나가 천천히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눈물처럼 보였다.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의 신경이 마비된 듯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존엄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코끝을 찌르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지독하게 역겨웠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백선영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꼴이 아주 볼만하군요. 당신 머리에 붙은 그 쓰레기나 당신이 저지른 실수나 똑같이 더럽고 쓸모없기는 마찬가지야.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바닥에 나뒹구는 김밥 조각들과 수십 개의 충격받은 눈동자들과 그리고 한 줌의 재처럼 부서져 버린 한 젊은 여성의 영혼만이 남아 있었다.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백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단숨에 독한 술을 목 안으로 털어넣었다. 불덩이 같은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자기 혐오의 불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되짚어 보았다. 전 직원 앞에서 한 젊은 여성의 머리 위로 음식을 쏟아부은 일.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프로답지 못한 행동의 극치였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직원은 그럴 만한 대접을 받아도 쌌다. 그녀의 어리석은 실수 하나가 회사를 얼마나 큰 위기에 빠뜨렸는가. 이것은 정당한 대가이자 다른 직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겁에 질려있던 유나의 얼굴과 끈적한 바발이 엉겨 붙어있던 그녀의 머리카락이 떠나지 않았다. 그때 집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최민준 부회장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가장한 채 안으로 들어섰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래층에서의 소란에 대해 들었습니다. 많이 격분하신 것 같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이 묻어 있었다. 백선영은 역겨움을 느꼈다. 회장님, 리더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선 안 됩니다. 특히 아랫사람들 앞에서는요. 이번 일로 회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그의 말은 위로를 가장한 비수였다. 백선영이 가장 아파할 부분을 정확하게 찔러왔다. 백선영은 차갑게 대꾸했다. 제 사람을 관리하는 제 방식에 대해 최 부회장님께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시간에 이번 사태를 수습할 실질적인 방안이나 가져오시죠. 최 부회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두고 보자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가 나가자 백선영은 의자에 몸을 던졌다. 외부의 적보다 저렇게 내부에서 자신의 약점을 파고드는 적이 더 무서웠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일을 하기 위해 모니터를 켰다. 하지만 화면의 숫자와 그래프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뇌리에는 오래전 친구 수연의 마지막 모습이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과로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 선영아, 나 정말 한계야라고 말하던 친구의 절박한 눈빛. 그녀는 그때 친구의 간절함을 외면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또 다른 젊은 여성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았다. 두 얼굴이 겹쳐지며 백선영은 견딜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여기까지 온 것일까? 그녀가 쌓아 올린 완벽한 얼음성에 아주 작지만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틈으로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죄책감과 후회의 감정이 차가운 바람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한유나는 자신의 모습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머리카락과 옷에 엉망으로 달라붙은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끔찍한 것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텅 빈 눈동자였다.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샤워기를 틀어 머리를 감았다. 차가운 물줄기가 두피에 닿자 비로소 정신이 조금 드는 듯 했다. 끈적한 밥알들이 물에 씻겨 내려갈 때마다 방금 전에 끔찍했던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피했다. 몇몇은 힐끔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고 김 대리는 아예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그녀를 대했다. 오직 입사 동기인 민지만이 다가와 그녀의 책상 위에 따뜻한 캔 커피를 놓아주었다. 유나야, 힘내. 회장님이 너무 하셨어. 이건 명백한 폭력이야. 민지의 위로에 그제야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올 뻔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울면 정말로 자신이 패배자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았다. 괜찮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모니터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옥상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스치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듯 했다. 그녀는 난간 앞에 서서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역시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자기 자신인 것만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직서 양식을 검색했다. 더 이상은 못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녀는 자판을 두드려 내려갔다. 일신상의 사유로. 하지만 그 상투적인 문구 뒤에 그녀는 차마 말하지 못한 수많은 단어들을 삼켰다. 짓밟힌 존엄, 참을 수 없는 모욕감, 그리고 깊은 절망. 이제 전송 버튼만 누르면 이 모든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멈칫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에서 희미한 진동이 울렸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다. 우리 딸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사랑한다. 그 짧은 문장이 유나의 무너져 내리던 세상을 붙잡는 마지막 동아줄이 되었다. 그녀가 여기서 그만두면 어머니의 다음 달 병원비는 동생의 수능 교재 값은 누가 감당한단 말인가. 그녀의 어깨에 걸린 것은 그녀 혼자만의 자존심이 아니었다. 가족의 생계와 미래였다.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작성하던 사직서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지워나갔다. 삭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심장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 그날 밤 유나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든 업무를 마무리했다. 그녀가 저지른 실수와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밤을 새워가며 수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그녀가 그저 버텨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의 그녀는 무언가를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절대로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 굴욕을 연료 삼아 언젠가는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뚝 서겠다고. 보내지 못한 사직서는 그녀의 가슴 속에 묻힌 꺼지지 않을 불씨가 되었다. 백선영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독한 술의 의지에 겨우 잠이 들어도 꿈에는 어김없이 그날의 광경이 나타났다. 겁에 질린 유나의 얼굴과 친구 수연의 원망하는 듯한 눈빛이 번갈아가며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 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사와 관련된 서류들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자 동시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종의 자학 행위였다. 그러던 중 그녀는 홍보팀에서 올린 영세 소상공인 상생 협력 프로젝트 기획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판에 박힌 기획안들을 기계적으로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후보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 줄에서 우뚝 멈췄다. 소원김밥 대표 오미자, 위치 서대문구 희망시장. 소원김밥.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백선영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소원. 그것은 세상을 떠난 친구 박수연의 어릴 적 별명이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작은 소원을 들어주는 따뜻한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상주의자였던 친구.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첨부된 가게 사진 속에는 낡고 허름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작은 김밥 가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대표자로 적힌 오미자라는 이름. 친구 수연의 어머니 성함이었다. 백선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즉시 비서실장을 통해 소원김밥에 대한 모든 것을 극비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남을 가장했지만 이미 그녀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2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예고 없이 열려버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책상 위에 조사 보고서가 놓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소원김밥은 수연의 어머니가 죽은 딸을 그리워하며 딸이 생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김밥을 팔기 시작한 가게였다. 가게 이름 소원 역시 딸의 별명에서 따온 것이었다. 백선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가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몰래 촬영한 몇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허리가 굽은 노파가 힘겹게 재료를 다듬는 모습, 좁은 가게 안에서 땀 흘리며 김밥을 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에게 살갑게 인사를 건네는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 있었다. 한유나였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대상자 한유나는 소원김밥의 오랜 단골이며 최근 가게 주인의 건강 악화로 주말과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무보수로 가게 일을 돕고 있음.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친손녀처럼 주인의 말벗이 되어주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 칭찬이 자자함. 백선영은 보고서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현기증. 그녀가 쓰레기라며 내던졌던 그 김밥은 바로 친구 수연의 어머니가 죽은 딸을 향한 그리움으로 한 줄 한 줄 말아낸 것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외면하고 도망쳐왔던 과거의 빚을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모욕했던 그 미숙한 직원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대신 갚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유나의 머리 위로 쏟아부은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친구와의 마지막 약속이었고 지워지지 않는 배신감이었으며 20년간 묵혀두었던 지독한 죄책감의 덩어리였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화려한 성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얼음 여왕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상처받고 길 잃은 한 인간의 나약한 민낯이 아프도록 시리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 백선영은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였다. 밤새 그녀를 괴롭힌 것은 회사의 위기나 최민준 부회장의 위협이 아니었다. 오직 보고서 속 사진 한 장 낡은 가게 앞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 친구 어머니의 얼굴과 그 옆에서 환하게 빛나던 한유나의 미소뿐이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선 기분이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갑옷은 산산조각 났고 그 안에는 상처투성이의 나약한 자신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았다. 수십억 원짜리 방탄 세단 대신
지하 주차장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낡은 국산차에 시동을 걸었다. 20년 전 수연과 함께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의 전 재산을 털어 샀던 첫 차였다. 차 안에는 오래된 가죽 냄새와 희미한 추억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내비게이션에 서대문구 희망시장이라는 낯선 주소를 입력했다. 여의도의 번쩍이는 빌딩 숲을 벗어나자 풍경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높고 차가운 건물들은 낮고 낡은 상가들로 변해갔다. 백선영은 모든 것이 낯설었다. 지난 20년간 그녀는 오직 위만 바라보며 달려왔다. 땅의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었다. 희망시장 골목은 사람과 물건과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생선 비린내와 고소한 빵 냄새, 과일을 외치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그녀가 살아온 무균실 같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명력으로 넘실거렸다. 그녀는 차를 멀찍이 세워두고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만 원짜리 수제 구두는 질척한 시장 바닥과 어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최신 유행의 값비싼 정장을 입은 그녀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백선영은 그 시선들이 마치 자신을 이방인이라 낙인 찍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사람들의 경외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지 이런 노골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본 적은 없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녀는 마침내 낡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다. 소원김밥. 그녀는 차마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맞은편 과일 가게의 그늘에 숨어 그곳을 바라보았다. 가게는 비좁았고 테이블은 고작 3개뿐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가게 안은 분주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허리가 굽은 친구의 어머니, 오미자 여사가 있었다. 그녀는 힘겨운 기색으로 김 위에 밥을 펴고 정성껏 쏙 재료를 올리고 있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김밥을 마는 손길만큼은 단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백선영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친구 수연은 살아생전 어머니의 저 손맛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했었다.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시장 골목이 아니라 번듯한 상가에 어머니의 가게를 차려드리는 것이 꿈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그 꿈은 백선영 자신의 성공 신화 뒤편에서 먼지처럼 잊혀갔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유나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가게 앞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며칠 전 회사에서 보았던 겁에 질리고 상처받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햇살 아래에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생명을 가꾸는 건강하고 빛나는 젊음 그 자체였다. 백선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그녀는 한 사람의 존엄뿐만 아니라 이토록 성실하고 건강한 삶 자체를 모욕했던 것이다. 그녀는 돌아서려 했다. 이 죄책감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가게 안에서 오미자 여사가 유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가 허리 아픈데 그만하고 들어와서 아침 먹자. 넣어주려고 계란 듬뿍 넣어서 한 줄 따로 말아놨어.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백선영의 발이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20년 전 자신에게도 늘 저렇게 다정하게 선영아, 밥 챙겨 먹고 일해라라고 말해주던 목소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오늘 이곳에서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소원김밥 가게를 향해 천천히 발을 옮겼다. 딸랑 마이너스. 낡은 풍경 소리와 함께 백선영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을 때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김밥을 먹던 학생들, 가게 주인 오미자, 여사, 그리고 막 식사를 하려던 한유나까지. 유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할 회장님이
왜 이런 누추한 시장 골목의 김밥 가게에 나타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저절로 몸이 굳어지며 며칠 전에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오미자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백선영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값비싼 옷차림과 세월의 흐름이 얼굴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은 어딘가 낯이 익었다. 뉘신지 누구를 찾으러 오셨소? 백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오미자 여사 앞에 서서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다. 그때 상황을 파악한 유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회장님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날의 일에 대해 해고를 통보하거나 추가적인 질책을 하기 위해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오미자 여사의 앞을 막아서며 백선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저 때문에 오신 것이라면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밖에서. 유나의 그 행동은 어미 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본능적으로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몸짓이었다. 백선영은 그 모습에 다시 한번 가슴을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상처 준 그 소녀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을 대신 지키고 있었다. 아니다. 백선영이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한유나 씨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저 어머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지나쳐 오미자 여사 앞에 섰다. 그리고는 주변의 모든 시선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여왕이 허름한 시장 가게 바닥에 무릎을 꿇는 광경은 너무도 비현실적이었다. 어머니, 저예요. 선영이. 태환이 친구 선영이. 기억하시겠어요? 선영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미자 여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무릎 꿇은 여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20년의 세월 속에 묻혀있던 한 얼굴을 기억해냈다. 늘 자기 딸 수연의 옆에서 함께 웃고 울던 딸처럼 아꼈던 그 아이. 내가 선영이. 맞구나. 아이고 세상에. 오미자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너무도 오랜만에 만난 죽은 딸의 친구에 대한 반가움과 놀라움이었다. 일어서라 어서.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이 귀한 사람이 다 늙은 나를 보고 무릎은 왜 꿇어. 하지만 백선영은 일어서지 않았다. 그녀는 엎드린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수연이한테 그리고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수연이를 죽게 만들었어요. 제가 조금만 더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었더라면, 제가 성공에 눈이 멀지만 않았더라면, 그녀는 20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죄책감과 후회를 토해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한 마리 상처 입은 짐승의 절규와도 같았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던 유나는 비로소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다. 회장님과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죽은 딸. 그들 사이에 얽힌 깊고 아픈 사연을. 한참을 울던 백선영은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유나 씨에게도 나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이 김밥이 어머니께서 만드신 것인 줄도 모르고 내 더러운 분노를 쏟아내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미자 여사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조용히 백선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선영아, 고개를 들거라. 수연이가 죽은 건 내 탓이 아니다. 그 아이는 자기 꿈을 위해 살다가 간 거야. 나는 너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 다만
내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잊고 사는 줄 알고 야속한 마음이 들었던 것뿐이지. 그리고 그녀는 유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가, 이 사람이 내게 큰 잘못을 했구나. 하지만 이 사람도 그동안 죽은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아온 것 같구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모든 시선이 다시 유나에게로 향했다. 유나는 며칠 전에 굴욕을 떠올렸다. 머리카락을 파고들던 차가운 밥 아래 감촉. 하지만 그녀는 지금 자신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고 있는 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용서에 있다는 것을.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아니, 아줌마. 어제는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줌마가 이렇게 와주시고 이렇게 울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 괜찮아졌어요. 그날 아침 소원김밥 가게의 작은 식탁에 세 여자가 함께 앉았다. 오미자 여사가 말아준 따뜻한 김밥을 앞에 두고 백선영은 생애 처음으로 짜디짠 눈물 맛이 나는 밥을 먹었다. 그것은 참회의 맛이었고 용서의 맛이었으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다. 백선영의 변화는 회사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글로벌 파트너스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거액의 보상금으로 무마하려던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직접 상대 회사 대표를 찾아가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기술적인 결함에 대한 완벽한 보완과 함께 향후 5년간 무상으로 최고 등급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녀의 진심에 감동한 상대 대표는 계약 파기를 철회했고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두 회사의 신뢰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최민준 부회장은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백선영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상에 젖은 비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폄하했다. 그에게 기업의 목표는 오직 이윤 추구였고 백선영의 방식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아마추어 같은 행동으로 보였다. 그는 백선영의 뒤를 은밀히 캐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부회장의 정보망에 소원김밥과 한유나의 존재가 포착되었다. 백선영 회장이 매일 아침 허름한 시장의 김밥 가게에 출근 도장을 찍고 심지어 주말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까지 한다는 보고는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찾았다. 저 여자의 약점을. 최 부회장은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렸다. 회장님께서 최근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특정 가게, 특정 직원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다 회사의 근간이 흔들릴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의 선동은 효과적이었다. 오너 리스크에 민감했던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최 부회장은 플랫폼지를 자신이 몸담았던 태강그룹의 방식으로 바꾸려 했다. 데이터와 숫자에 기반한 냉철한 경영, 비효율적인 부서와 인력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그가 꿈꾸는 제국에는 백선영이 되찾으려는 사람의 온기 같은 것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위협은 외부에서도 다가왔다. 플랫폼지의 독주를 견제하던 경쟁사들이 최 부회장 측과 은밀히 손을 잡고 백선영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추진하던 신사업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을 빼가는가 하면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흔들었다. 백선영은 다시 한번 사면 초가에 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면한 위기를 소원김밥 가게에서 오미자 여사와 한유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제가 또다시 회사를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도망치거나 사람을 버리면서까지 제 자리를 지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듣고 있던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더 이상 회장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할머니의 가게,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숨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싸움의 중심에 서서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작은 김밥 가게에서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건 두 여자의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유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파티션 안에 갇혀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는 수동적인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퇴근 후와 주말 시간을 쪼개 경영, 경제, IT 기술 동향에 대해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다. 백선영은 그런 유나의 열정을 알아보고 회사 내부의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권한을 부여했다. 유나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최민준 부회장과 그 세력들이 회사를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있었고,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들을 무산시키고 있었다. 플랫폼지가 가진 고유의 혁신 DNA가 사라지고 영혼 없는 대기업의 복제품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백선영에게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날카롭고 정확했다.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그녀의 분석은 고위 임원들의 보고서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백선영은 유나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과 친구 수연의 따뜻한 통찰력을 동시에 발견하며 감탄했다. 그들의 연대에 또 다른 조력자가 나타났다. 바로 서버 관리팀의 안인철 부장이었다. 그는 백선영의 변화와 유나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최 부회장 세력이 회사의 핵심 서버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빼돌리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막아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어느 날 밤 안 부장은 야근을 하고 있는 유나를 찾아왔다. 한유나 씨, 혹시 바람처럼이라는 아이디 기억합니까? 유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자신을 익명으로 도와주던 그 스승. 제가 바람처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익명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당신과 백 회장님을 돕고 싶습니다. 안 부장은 자신이 확보한 증거와 함께 창업 시절 수연이 남긴 기록들을 유나에게 건넸다. 그 기록 속에는 플랫폼지의 초기 창업 이념과 철학,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기술을 꿈꿨던 수연의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 부회장은 이 회사의 몸집만 탐낼 뿐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진짜 힘은 바로 수연 씨가 남긴 이 영혼에서 나옵니다. 한유나 씨가 그리고 백 회장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백선영, 한유나 그리고 안인철. 세대와 직급을 뛰어넘은 이 작은 연대는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과도 같았다. 그들의 무기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회사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사람을 향한 진심, 그리고 잊혀진 초심을 되찾으려는 뜨거운 열정이었다. 그들은 이제 최 부회장과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민준 부회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백선영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했다. 해임 사유는 독단적 경영으로 인한 회사 손실 및 업무상 배임이었다. 그는 백선영과 소원김밥의 관계를 부풀려 그녀가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도덕한 경영자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이사회의 분위기는 최 부회장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이사회 전날 밤 백선영은 한유나와 안인철 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 같은 초조함이나 분노 대신 차분하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내일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겁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히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치를 되찾기 위한 싸움입니다. 백선영이 내놓은 전략은 최 부회장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플랫폼지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판을 뒤엎는 것이었다. 그 비전의 중심에는 바로 소원김밥으로 상징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기술이 있었다. 이사회 당일 회의실의 공기는 몹시 무거웠다. 최 부회장은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 백선영의 실책들을 조목조목 공격했다. 그의 공격은 날카로웠고 대부분의 이사들은 그의 논리에 동조하는 듯 했다. 마침내 모든 공격이 끝나고 백선영의 반론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자료 대신 작은 김밥 한 줄을 이사들 앞에 내놓았다. 이사님들, 이것은 그냥 김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가 시작되었던 초심이자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입니다. 그녀는 창업 시절의 이야기부터 친구 수연의 꿈,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와 소원김밥을 통해 깨닫게 된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해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재무제표나 데이터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이어 한유나가 발표를 시작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계약직 사원이었던 그녀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했다. 저는 플랫폼지가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회사가 되기를 꿈꿉니다. 소원김밥과 같은 작은 가게들이 우리의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안인철 부장님 같은 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으며 저와 같은 젊은이들이 학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 그것이 제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플랫폼지의 미래입니다. 유나의 진심 어린 발표는 이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안인철 부장이 나서 최 부회장 측이 회사의 핵심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려 했던 결정적인 증거를 폭로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결국 해임안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고 오히려 최민준 부회장에 대한 비상감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진심이 마침내 탐욕을 이긴 순간이었다. 이사회의 승리 이후 백선영은 즉시 약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플랫폼지의 핵심 가치를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기술로 재정립하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소원재단의 설립이 있었다. 소원재단은 소원김밥처럼 작지만 선한 가치를 가진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플랫폼지의 기술력과 자본, 마케팅 노하우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였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였다. 재단의 이름은 당연히 친구 수연의 별명에서 따왔다. 백선영은 재단의 초대 이사장직을 한유나에게 맡겼다. 파격적인 인사였다. 하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유나는 이미 이사회에 그날 자신의 능력과 비전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졸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다.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당당히 인정받은 것이다. 백선영은 유나의 대학원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최고의 경영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나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그녀는 전국을 누비며 제2, 제3의 소원김밥을 찾아 나섰다.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작은 떡볶이집, 청년 농부들이 운영하는 유기농 농장, 장애인들이 함께 일하는 수제 쿠키 공방.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가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지의 기술을 접목했다. 그녀의 진심과 열정은 기술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소원재단의 활동은 회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회사의 이미지는 급격하게 좋아졌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사람을 향한 진심이 결국 가장 위대한 혁신임을 증명해낸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지만 최민준 부회장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고 어두웠다. 그는 이사회에서 패배한 후에도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규합하여 끊임없이 회사를 흔들었다. 그는 소원재단을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한 위장 프로젝트라고 음해하며 언론과 금융감독원에 악의적인 투서를 날렸다. 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었고 백선영과 한윤아는 연일 조사에 시달려야 했다. 최 부회장의 목표는 명확했다. 재단을 흠집내어 백선영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고 그 혼란을 틈타 다시 한번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것이었다. 위기의 순간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것은 보이지 않는 연대의 힘이었다. 소원재단의 지원을 받았던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플랫폼지를 지키기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했다. 그들은 서툰 솜씨로 감사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인터넷에 자신들이 받은 도움과 감사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떡볶이집 이야기가 청년 농부의 눈물이 장애인들의 웃음이 거대한 여론이 되어 최 부회장의 거짓과 음모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한 방은 안인철 부장과 그의 동료들이었던 원로 엔지니어들에게서 나왔다. 그들은 최 부회장 측이 데이터를 유출하려 했던 로그 기록을 완벽하게 복원해냈고 그가 경쟁사와 내통한 증거까지 찾아냈다. 결국 진실은 거짓을 이겼다. 최민준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업무상 배임 및 기술 유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길고 어두웠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백선영과 한윤아 그리고 안인철 부장은 소원김밥 가게에 모였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오미자 여사가 말아준 따뜻한 김밥을 먹었다. 그 어떤 승리의 축배보다도 그날의 김밥은 더없이 따뜻하고 든든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플랫폼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기술이라는 그들의 경영 철학은 수많은 기업들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한윤아는 유능하고 따뜻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녀는 소원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학력이라는 꼬리표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다. 백선영은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얼음 여왕의 냉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더 큰 것을 얻은 사람의 온화하고 지혜로운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대문구 희망시장의 소원김밥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바로 가게의 재오픈을 축하하는 작은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소원재단의 지원으로 낡고 비좁았던 가게는 위생적이고 아늑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가게의 가장 안쪽 커다란 식탁에는 백선영과 한윤아 그리고 오미자 여사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의 곁에는 이제 늠름한 대학생이 된 윤아의 동생 설민과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윤아의 어머니도 함께였다. 식탁의 중앙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간 만든 김밥이 푸짐하게 놓여 있었다. 오미자 여사가 주름진 손으로 백선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영아, 우리 수연이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꼬. 내가 내 딸의 꿈을 이뤄주었구나. 백선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윤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어머니. 수연이의 꿈을 이룬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 윤아입니다. 이 아이가 저와 이 회사에 잃어버렸던 마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윤아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김밥 한 조각을 백선영의 입에 넣어주었다. 한때는 한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무기였던 김밥. 하지만 이제 그것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식이 되어 있었다. 웃음소리와 정겨운 대화가 오가는 식탁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 그릇의 따뜻한 밥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고 차가운 세상을 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을 가졌음을 그들의 함께하는 식탁은 조용히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